자, 이어서 문제 2번 계속 봅니다. 탄력성 공식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탄력성이 뭐냐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을 이해하자면요. 이 탄력성 개념은 최초 개념이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물리학에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충격에 대한 반응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주변에서 큰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인들 중에 어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꼭 이제 문상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 가세요. 문상 가서 부의금을 전달하죠. 그냥 5만 원 잡을 게 5만 원 주로 많이 넣잖아요. 자, 부의금 5만 원 드렸다. 제가 충격을 줬어요. 근데 거꾸로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대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도요. 당연히 찾아와서 또 문상 가서 부의금 전달해야 됩니다. 하면 방문을 보니까 5만 원이잖아요. 똑같이 5만 원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5만 원 주니까 이 친구도 5만 원 주더니 말입니다.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이때는 이제 탄력성은요 1이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분모가 충격이 돼요. 분자가 반응이 돼요. 충격이 5만 원이죠. 반응도 5만 원입니다. 약분해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말입니다. 얘가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분명히 제가 5만 원 부의금을 냈는데 우리 집에 큰일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여기 왔어요. 5만 원에 내가 10만 원 넣더라. 10만 원. 반응이 몇 배나 큽니까? 2배나 커져. 이때는 탄력성이 2가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숫자 넣어볼까요? 자, 충격을 5만 원 줬더니 반응이 10만 원 들어오더라. 하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된단 말입니다. 탄력성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반응이 큰 경우입니다. 1보다 큰 경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제가 5만 원 충격을 줬더니 우리 집에 큰일이 있으니까 와서 부의금을 겨우 3만 원 주고 가더라. 반응이 커요? 작아요? 적잖아요. 그러면 또 숫자 볼까요? 자, 5만 원 주었더니 반응은 3만 원 들어오더라. 얼마가 돼요? 0.6이 돼요. 이때 반응은요? 탄력성은 1보다 작은 0.6이 된다. 즉 반응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반응이 적은 경우를 비탄력적 이렇게 부르요. 이럴 수도 있죠. 자, 충격을 5만 원 줬더니 반응이요. 이 친구가요. 아무것도 아니고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반응이 0입니다. 이건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이럴 때가 탄력성은 0이 됩니다. 반응이 완전히 없어요. 충격을 내가 5를 주니까 이 친구는 반응이 제로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충격을 5를 줬더니 반응은요 무한대로 커요. 뭐죠? 백지수표. 그러니까 충격을 5를 주니까 반응은요 완전히 무한대 백지수표. 그러니까 반응은 이제 무한대로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력성이 무한대로 크다. 극단인 경우입니다. 이러면 탄력성이 2대석입니다. 충격에 대한 반응이다. 해서 자 기준은 1이 되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 반응이 크다. 1보다 작다,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용급에서 탄력성은요,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반응이 달라지더라. 바로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면, 자, 서울도 택시요금 올라가죠. 원래 가격이 3,000원인데, 3,000원일 때 한 달에 택시를 10번 탄다고 가정해요. 지금은 택시요금이 3,800원 이제 오르잖아요. 택시비가 비싸면 많이 타요, 적게 타요? 적게 타겠죠. 반응은 5번만 타자.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탄력성하게 되면 가격 변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수요량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그럼 공식 볼게요. 분모가 충격이죠. 가격 변화율입니다. 분자가 충격이 반응이잖아요. 수요량이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박스 공식 그대로 보시면 돼요. 두 줄 공식. 두 줄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문과정 공부했죠? 수요법칙은 들어보셨죠? 비싸면 적게 산다. 기억나죠? 비싸면 적게 산다. 싸면 많이 사고요. 수요법칙은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반비례법칙이죠. 그러니까 수요법칙은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법칙입니다. 가격이 비싸면요, 적게 산다 말입니다.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만큼은요,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자. 무시하면 절대값이 돼요. 절대값.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줄 공식이 되고요. 다음에 또 네 줄 공식입니다. 가격 변화율 하니까 이 자체가 다시 분자 분모가 돼요. 그래서 분모가 원래 가격이 되고요. 공식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가격 변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가격 변화율을 가리킵니다. 다시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이것도 다시 이렇게 분자 분모. 분모가 원래 수량입니다. 다음에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다. 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박스 공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식 알았으니까 문제 보는 거예요.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0제곱미터예요. 자, 가격 또는 임대료가 얼마일 때, 100만 원일 때 수량입니다. 얼마를 사요? 2,000 산뒤. 이어서 임대료가 120만 원으로 상승했더니 수요량은 1,500으로 감소했대요. 자,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비싸니까 적게 사겠네요. 1,500입니다. 100만 원일 때 2,000제곱미터, 120 오르니까 1,500입니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탄력성 값을 구하시오.
자, 숫자가 4개니까요. 4줄짜리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합은 따져볼까요? 변합은 얼마? 20이죠.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 변합은 얼마예요? 500이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부를 무시하자. 절대값. 부를 무시합니다. 자, 숫자 넣어서 이제부터. 첫 번째, 원래 가격은 100입니까? 120입니까? 원래 가격. 예, 100. 찾으시면 돼요. 변화번호는요. 얼마? 20. 다시 원래 수량은요. 2000입니까? 1500입니까? 2000. 변화번호는요. 500입니다. 요 문제 자꾸 연습하시면요. 숫자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줄짜리 공식은 약분하자. 약분해요. 4분의 1이죠.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이렇게 약분시켜주고요. 그러면 내항끼리 곱하니까 분모잖아요. 분모가 4가 되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된다. 분자가 5가 돼요. 다 풀었네요. 얼마? 1.25가 돼요. 정답 1.25.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3번부터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문제가 총 5문제를 보게 돼요. 5문제. 이 5문제가 투자 계산 문제예요. 투자에서 가장 많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3번은요. 맨 끝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입니다. 기대 수익률. 그러면 박스 공식부터 보세요. 박스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자료 괄호 확률 수익률을 통해서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괄호 확률 곱하기 수익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인문과정에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 풀어들은 적이 있잖아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이다. 그러면 문제 봅니다. 자, 가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표를 봅니다. 경제 변수가 3가지죠. 비관적이면 불황입니다. 정상적이면 시장이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시장이 호황입니다. 이때 확률이 20%, 60%, 20%죠. 다음에 오른쪽 수익률이 4%, 8%, 12%입니다. 표를 보니까 그대로 확률, 수익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차례대로 불러주세요.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이다.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4%. 계속 달려요. 시장이 정상적이다.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몇 프로? 8%. 마지막으로 시장이 낙관적이다. 확률 20%. 수익률 몇 프로? 12%. 다 풀었네요. 이때 바로 정답 얻으려면요. 둘 다 퍼센트잖아요. 이때는요.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20%는 0.2잖아요. 곱하기 4%. 얘는 0.6이죠. 곱하기 8%. 얘가 0.2죠.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정답 나옵니다. 여기 한 줄로 쭉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와요? 8% 나옵니다. 정답 3번이죠. 8%. 그러니까 자, 괄호해서 곱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계산연습에서 요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어서 문제 4번 넘어가죠. 4번. 4번은요. 맨 끝에 보니까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투자 가치 관한 계산 문제예요. 기출 문제죠. 언제 나왔죠? 13회 때요. 그럼 공식부터 먼저 보세요. 공식. 투자 가치 이꼴 분자 분모예요. 공식 옮겨서 봅니다. 간단해요. 분자 분모. 분자가 장래 기대 수익이고요. 분모가 나누기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13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투자가치 묻는 계산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 얘가 함정입니다. 요구 수익률.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아마 이 요구 수익의 흐름 기억나실 거예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구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공식 돌리고요.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첫 줄,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연구에 기대가 되는 주차장 용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수익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매년 수익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뭘만 구하면 되죠? 요구수익률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줄. 시장에 국공채 이절이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몇 프로? 5%예요. 이어서 위험 할증률이 3%죠. 위험 할증률 3%입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요, 제로다. 무시하면 돼요. 다 풀었네요. 합하니까 요구수익률 몇 프로예요? 8%. 그래서 2천만 원 나누기 0.08 해주면 돼요. 이때 투자 가치는요,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자, 결국 투자 가치도 공식만 안다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 겁니까?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이어서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맨 끝에 보니까, 자,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줄여서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5번 문제는 요겁니다. 여기요. 지분 수익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분자가 숫자가 1개, 2개, 3개, 분모가 숫자 1개, 분자 분모.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은 쉬워요. 바로 공식 볼게요. 박스 보니까 지분 수익률 공식이 나요. 분자 분모. 그러면 오른쪽에 긴 공식이 있죠. 이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지분 수익률 공식은요, 분자 분모인데, 분자가 숫자가 3개 나와요. 첫 번째가 전체 순수익입니다. 빼기 이자 비용.
더하기 가격 상승입니다. 숫자 3개예요. 다음에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공식 돌리고요. 바로 문제 볼게요. 1억 원을 투자하면, 이것도 기출문제죠. 자, 언제 나왔습니까? 제15회. 학교는 아니죠. 중개법. 중개법에서 이런 개수이 나왔거든요. 기출문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2,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분호선이 있다. 볼까요? 1억을 투자해요. 얼마의 수익이 생겨요?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어서 2천만 원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은행에서 이자율 20%로 빌려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그러면 내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지분이 됩니다. 지분이 2천만 원. 나머지 8천 원 은행이 빌렸죠. 저당입니다. 이자가 연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럼 1년치 이자가 얼마 납니까? 1,600이죠. 여기까지 분석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4개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요. 지분 투자액은 2천입니까? 8천입니까? 2천. 자, 순수익이 얼마? 2,600입니다. 은행의 이자가 얼마예요? 1,600. 가격 상승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요. 0입니다. 다 풀었네요. 1,000이죠. 2,000이잖아요. 2분 1이죠. 얼마? 0.5, 50%입니다. 정답 50%. 자, 5번 문제도요. 공식만 알고 있다면 문제가 얼마나 쉬운 겁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5번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계산 문제 확인합니다. 입문 과정이지만, 자, 막상 부득이 보니까 충분히 따를 수 있잖아요. 결코 수학이 아니고 산수다. 공식만 알았다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참고로 이 지분수익률 계산 문제가 29회 올해 시험 나왔습니다. 6번은 조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자, 현재 1억 원의 5년 후의 미래 가치는 묻습니다. 자, 이 말은요. 그림으로 이해해 봅니다. 그림으로. 자, 현재 얼마입니까? 1억. 자, 현재 1억을 은행에 예금했어요. 예금하니까 이것이 5년 후에 총 얼마가 될까요? 5년 후죠. 자, 현재 1억을 자, 예금하면 5년 뒤 미래 가치가 모두 얼마가 될까요? 박스 봅니다. 이자가 연 7%죠. 이자가 7%입니다. 두 번째. 자, 10만 원짜리는 4,4,5입이죠. 반올림. 10만 원짜리는 반올림 하래요. 그럼 이때 얘가 바로 자, 현재 1억이 5년 뒤에 얼마가 될까? 공식 봅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요. 공식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자,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이때 R이 바로 이자율이죠. 몇 프로? 7%. N승은요. 기간입니다. 몇 년? 5년. 이자가 7%, 기간 5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5년 뒤 미래 가치는 금액 곱하기 공식입니다. 금액 얼마요? 1억입니다. 곱하기 공식은요. 요거 1 플러스 이자가 7%죠. 0.07 몇 성? 5성요.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1.07이잖아요. 1.07의 5성이다. 이 계산 과정은요. 여러분들 계산기는 일반 계산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대로 5번 곱해주면 돼요. 5성은요. 자, 1.07 곱하기 2번 곱하죠. 몇 성? 2성. 3번 곱하면 3성. 4번 곱하면 4성. 5번 곱하면 5성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1억 곱하기 5번 곱해주면 답이 딱 떨어집니다. (140) 얼마 나와요? 불러주세요. 140 2 불러주세요. 5번 55 또 얼마? 얼마요? 1 7 3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단위는요. 반올림 하라고 했죠. 그럼 반올림 할 수가 없잖아요. 445입이니까. 그럼 그대로 얼마가 된다? 1억 4천. 반올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답 1억 4천입니다. 정답 1억 4천. 그러면 풀었잖아요. 참고로. 5년 후에 1억이 있어요.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지금 이 그림 반대입니다. 5년 후에 1억인데 이것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자가 몇 프로? 다시 7%다. 이런 계산 문제가 언제요? 28회 때요. 작년. 그래서 조금 더 거꾸로 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작년 출제 문제를 조금 제가 변형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자, 6번 문제 풀었고요. 그다음에 7번 넘어가죠. 어, 7번은요. 그때 보니까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언제 나왔습니까? 16회 때죠. 16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공식 봅니다. 박스 공식은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영업수지 계산요. 입문과정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공식 봅니다. 박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능소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해요. 까지가 유효저소득. 이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잖아요. 따라서 영업 경비 빼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은행에 빚 갚자. 부채 서비스의 공제합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마지막으로 소득세 내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자, 문제는 뭘 묻죠? 순영업 소득은 얼마인가? 얘를 묻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표를 보고요,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표를 보면서요, 첫 번째, 유효 총소득은 얼마? 1억이죠. 나왔네요. 유효 총소득 1억이다. 여기서 경비만 빼게 되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항목이 7개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아래 항목 보시면서 경비에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 안 되는 걸 골라봐라 말입니다.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 포함시키지 않는 것.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뭘 공부합니까? 영어 경비입니다. 얘를 구하죠. 경비만 구하면 돼요. 그럼 경비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되면 경비가 뭐가 있죠? 관리비 들어가죠. 관리비. 또는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또 이거 운영하면요, 세금 내요. 재산세. 재산세 모두 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잘 보세요. 여기서 자, 먼저 경비하게 되면 앞에서 공실과 불량부처는 앞에서 미리 뺐잖아요. 빼니까 당연히 경비에 안 들어갑니다. 경비가 아니에요. 또 자,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잖아요. 나중에 빼니까 당연히 경비가 아니게 말입니다. 또 여기서 소득세, 이는 맨 마지막에 빼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뭐 경비 안 들어간다. 따라서 이 시기 보더라도 공실과 불량부처 앞에서 뺐네, 경비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 경비 당연히 아니고, 영업소득세 경비 아니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 명세를 보세요. 유지관리비 경비 맞습니다. 화재보험료 맞죠? 소득세 아니지. 수도료 맞습니다. 전기료 맞고요. 재산세 맞습니다. 부채 서비스액 여기서 빼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따라서 항목 7개 중에서 부채 서비스액 경비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 아니다. 요거 빼고요, 나머지만 더 주면 돼요. 나머지만 되니까 얼마 나오죠? 4,800이죠. 4,800. 다 풀었네요. 얼마? 5,200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하고 빼준다. 얘가 바로 영업수지 계산. 앞에 계산연습에서 1번에서 풀었습니다. 자, 이어서 8번과 9번 봅니다. 8번, 9번. 8번과 9번은요, 문제가 흐름이 비슷해요.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8번, 9번입니다. 8번은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되고요. 9번은요,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둘 다 A급이 되게 중요해요. 잘 나옵니다. 참고로 얘가요, 작년 28회 나왔고요. 요 문제가 27회, 26회 계속 나왔잖아요. 올해만 건너뛴 거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허퍼의 확률 모형이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두 가지 먼저 비교합니다. 첫 번째, 소매 인력 법칙. 하면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어디서 공부하는가 하면 얘는요, 둘 다 바로 입지선정입니다. 여기서 따로 상권이론을 공부합니다. 상권이론. 따라서 이상 두 문제가요, 입지선정이론에서 상권이론 계산 문제가 돼요.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한건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소매 인력 법칙은요,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율입니다. 반면에 허퍼의 확률명은요, 도시가 아니고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율입니다. 비교합니다. 자, 도시를 단위로 하면 소매 인력 법칙이 되고요. 허퍼의 확률명은 도시가 아니고 점포,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확인합니다. 8번 문제 보시면서, 자, 그림이 있죠. 그림 보니까 도시가 나와요. 상점 매장이 나와요. 도시 A, 도시 B, 도시 C, 도시가 나오잖아요. 도시가 나오니까 뭐지? 소매 인력 법칙이 되고요. 그러면 9번 문제 그림 봐요. 그림 비슷해요. 9번은요, 도시가 나옵니까? 매장이 나옵니까? 매장, 상점이잖아요. 상점이 나오니까 바로 허퍼의 확률명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딱 봐도, 아, 도시가 나오면 뭐지? 소매 인력 법칙. 매장, 상점이 나오면 확률명입니다. 다시 8번 봅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요, 또 요 문제 이해합니다. A 도시가 있어요. B 도시가 있어요. 참고로 A 도시와 B 도시는 인구가 똑같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예요. 같은 크기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가운데 C라는 동네가 있다면요, 크기가 똑같으면요,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은요 1대1로 똑같아. 맞습니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럼 예를 좀 바꿔볼게요. A가 커요. 얘는 작아요. 얘는 크다. 서울입니다. 얘는 작아요. 수원입니다. 인구를 넣어볼까요? 서울 1000만 잡을게요. 수원 100만 잡을게요. 서울이 1000만 명입니다. 수원이 100만 명이다. 서울이 몇 배나 큽니까? 10배나 크죠? 그러면요, 서울이 10배나 크기 때문에 얘가 당기는 힘이 크겠네. 얘는 작게 당길 거고요. 상권이. 그러니까 큰 쪽이 흡연력이 많이 잡아 당긴단 말입니다. 요때 요거. 그래서 크기가 다르다면 큰 쪽이 많이 당기고 흡연력이 강하잖아요. 적은 도시가 많이 적게 당기잖아요. 요거 구하는 것이 바로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이때 요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요거 구하자는 말입니다. 이때 요 구하는 공식이 두 번째입니다. 고객 유인력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이제 박스 보시면 돼요. 공식. 분자 분모. 분자가 도시의 인구수가 되고요. 분모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이걸로 끝. 다시. 허퍼의 확률명. 허퍼는요, 확률명은 도시입니까? 상점입니까? 상점이죠. 상점 넣어볼게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자, 이 지역에
큰 매장이 있습니다. 이마트입니다. 또 있잖아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또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 상점이 큰 게 대형마트가 3개 있죠.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잘 볼까요? 요 그림 보시면서 만약 매장이 똑같은 크기면 같은 크기라면 여러분들은 먼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가지.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 바로 확률론입니다. 다시 세 점포가 있는데 거리가 똑같아. 거리가 똑같으면요. 큰 데 갑니까? 작은 데 갑니까? 당연히 큰 점포 가잖아요. 이거 바로 확률론입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달라요. 5km 떨어졌다. 2km 떨어졌다. 3km 떨어졌다. 거리가 다르잖아요. 면적이 달라요. 얘가 바로 4,500이다. 4,500평이다. 얘는요, 1,900평이다. 얘는요, 3,100평이다. 거리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때 이제 끌어당기는 비율이 있잖아요. 요거 구하는 게 바로 허프의 확률론입니다. 공식은요, 두 번째. 비슷해요. 고객 유인력입니다.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분모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공식을 비교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도시니까 그 도시가 인구가 몇만 명이다. 도시니까 인구가 나오고요. 점포니까 점포의 매장 면적이 나와요. 공식을 비교하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때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성. 얘는 그대로 제곱인데요. 얘는요. 공간 마찰계수라고 불러요.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가 돼요. 이때 이 마찰계수가요. 1을 줄 수도 있고 2를 주기도 하고 3을 주기도 해요. 자, 이때 1을 주면 1성입니다. 요 마찰계수가요.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입니다. 그럼 지금 제곱이잖아요. 뭘 말이지? 얘가 2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계산 문제는요. 요 문제는 항상 괄호 단서에다가 공간 마찰계수는 2로 한다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2성을 붙이거든요. 만약 1이면 1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껏 계속 얘가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가장 많이 쓴 말입니다. 자, 공식 비교되죠? 공식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봐요.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봅니다. 8번. 도시 A와 B 사이에 C가 있습니다.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로의 인구 유인력,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그림이 나옵니다. 도시 A가 있고 B가 있고 가운데 C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숫자가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인구랑 거리하고요. 그림 보고 불러줘요. A는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7만 명.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요. 다음에 B가 인구 몇만 명? 42만 명. 거리가 몇 킬로? 20킬로입니까? 다 나왔네요. 이제부터 거리가 달라요. 인구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끌어당기는 hợp인력입니다. 요거 구하시오. 각각. 그대로 공식 대입합니다. A부터 구할게요. 자, 인구죠. 얼마? 7만 명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어려운 거 없어요. 10의 제곱. 이러면 암산 될 거예요. 700 나옵니다.
다음에 B도시 구하죠. 인구가 42만 명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 400일이겠네요. 2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요, 1050이 나와요. A가 700 나왔고요. B가 1050이 났습니다. 암산해 주세요. 둘 다 합하니까. 합해서 총 얼마? 1750이죠. 합하면요. 만약 합해서 1750 잡을게요. 만약 C가 1750이 있다면 A로 몇 명이 간다? 700이 간다는 말입니다. A로 700이 가고요. B로 몇 명이 간다? 1050명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750인데 1750이 있다면 A 도시로 700명이 간다는 것이고요. B 도시로 1050이 간대요. 그럼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A 구하자. A. 전체가 얼마? 1750입니다. 몇 명 간다? 700이 가죠. 그러면 0.4가 나와요. 40%입니다. 다음에 B입니다. B는요, 전체가 1750이죠. 몇 명이 간다? 1050명이 간다. 그러면 나머지 0.6이 나와요. 60%. 정답, A 도시가 40%, B 도시가 60% 가더라. 40%, 60%. 정답 2번입니다. 자, 거의 같은 문제가 9번입니다. 9번요. 9번 볼게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시오. 신규 매장. 단, 마찰 개수는 2로 한다. 즉, 제곱 2성을 하래요. 그러면서 그림 볼게요. 기존 매장이 있어요. 신규 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장 면적과 거리, 이때 마찰계수가 2가 나왔으니까 뭘 하면 됩니까? 바로 2성을 하래, 2성. 그림 보고 불러줄래요? 기존 매장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12,000요. 거리가 얼마 떨어졌죠? 2km. 신규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9,000요. 거리가 몇 킬로? 네? 3km요. 그리고 이 도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 명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주면서 신규 매장 여기에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그래서 4만 명 중에서 여기로 몇 명 갑니까? 이런 묻잖아요. 공식 대입합니다. 자, 얘부터 구합니다. 면적 얼마? 12,000. 거리에 얼마? 2성이죠. 암산 안 돼요? 3,000 나오죠. 다시 신규 매장입니다. 면적 얼마? 9,000. 거리에 얼마? 2성이잖아요. 마찰 개수가. 3의 2성이다. 얘도 암산 안 돼요? 1,000. 그러면 합하니까 얼마? 4,000이죠. 4,000 중에 3,000이면요. 4분의 3이 되겠지. 4분의 3. 얘는 4분의 3이 될 거고. 몇 프로? 75%입니다. 전체가 4,000인데 1,000이면요. 얘가 4분의 1이 되고 25%거든요.
따라서 전체가 4,000인데 그중에 3,000이면 75%, 1,000이면 25%입니다. 문제 다 풀었네요. 신규 매장 갈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확률이 25%. 따라서 4만 명 곱하기 몇 프로? 25%. 0.25 곱해주면 돼요. 25%. 얼마? 10,000명입니다. 정답 10,000명. 25%가 가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 마지막 문제가요. 입지계수. 입지계수예요. 입지계수는 여기 나왔죠. 얘도 뭐죠? 네 줄 공식. 네 줄 공식입니다. 반드시 문제도 분자분모 네 줄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입지계수. 그러면 자, 뒷페이지 보시면 공식 나와요. 입지계수 이꼴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입지계수예요. 공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식 불러주세요. 두 줄 공식 보니까 분모가요. 전국입니까? 지역입니까? 예, 전국. 분자는 전국입니까? 지역입니까? 지역. 끝. 따라서 입지계수는요,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입니다. 바로 특정 산업 비율입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자, 공식을 암기하면 되겠지만은 입지계수가 뭔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때 특정 산업을 자동차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하게 되면 어느 지역 떠올라요? 자동차. 현대차가 어디죠? 울산. 울산은요, 현대차가 이익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울산. 자동차 도시입니다. 또 비교하죠. 대전이다. 울산과 대전 비교합니다. 한마디로 울산은요, 자동차가 아주 발달이 되었고, 대전은요, 자동차 공장 없습니다. 아주 이 산업은 발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 두 개씩 비교합니다. 그러면 전국 자동차 산업의 평균치를 50 잡을게요. 50이다. 울산은요, 현대차니까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평균치보다 훨씬 더 발달됐다 웃돌잖아요. 그러면 90 잡을게요. 전국의 자동차 평균 비율이 50인데 울산은요, 무려 90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1.8이 나와요. 따라서 울산 지역은요, 이때 입지계수가 1.8. 전국의 평균치보다 1.8배 자동차가 발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요, 그 지역은 특화산업입니까? 낙후산업입니까? 특화산업이에요. 대전은요, 자, 타이어 공장은 있지만은요, 자동차 공장은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자동차가 발달이 안 되었다. 그러면 전국의 평균치가 50 잡으면 대전은 이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공장이 없으니까요. 한 20 잡을게요. 5분의 2죠. 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전은 입지계수가 자동차는 0.4가 된다. 자동차가 발달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입지 개수가 1보다 작게 되면요. 이 지역은 특화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낙후 산업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입지 개수가요. 1보다 크게 되면 그 지역은 아주 특화된 산업이고 얘가 1보다 작으면요. 상당히 낙후가 된 산업이 된 말입니다. 그 이제 공식부터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것은 계산 문제가요. 두 줄 갖고 안 풀리고 항상 네 줄 공식과 풀어야 됩니다. 네 줄 공식. 그래서 다시 특정 산업 비율이잖아요. 비율. 다시 네 줄 공식입니다. 분모가 전국이죠. 전국입니다. 분자가 지역이잖아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이다. 이렇게 네 줄로 구분됩니다. 다시 얘는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되고 분자는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돼요. 다시 분자는요.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되고요. 공식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됩니다. 네 줄 공식입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요. 이걸로 풀어야 돼요. 네 줄 공식입니다. 자, 공식 네 줄로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보고 풀어봅니다. 기출문제죠. 16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 LQ를 구하시오. 부동산 산업이죠. 자, 어느 지역? A 지역입니다. A 지역의 어떤 산업? 부동산 산업입니다. 표를 볼게요. 자, A 지역, B 지역, 전국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기타 산업 전체 산업입니다. (100, 200, 400, 200) 300이고 600이고 500이고 400이고 합하니까 900 나옵니다. 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표를 보고요. 어느 지역? A 지역. A 지역. B 지역은 필요가 없잖아요. 캔슬. A 지역만 구하면 돼요. A 지역의 어떤 산업이다? 부동산 산업입니다. 이것만 구하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분모가 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뭐가 된다? 얘가 분모가 되고 분자가 A지역이 있죠. A지역이 바로 분자가 된대. 분자. 표를 보고 전국은 분모가 되고 A지역은 분자가 된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자, 숫자 넣을게요. 전국은 총 얼마? 전국은 총 얼마? 900이잖아요. 전국의 특정 자동차 산업은 얼마? 500이잖아요. 다시 A 지역은 총 얼마? 300. 부동산 산업이죠. A 지역의 부동산 얼마? 100이잖아요. A 지역은 총 300이고 부동산 산업은 100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총 부동산 산업 A 지역의 총 특정 산업입니다. 공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약분하자. 얼마? 3분의 1. 약분하면 9분의 5잖아요. 분모가 얼마 돼요? 15.
분자가 얼마가 돼요? 9가 되고요. 9 나누기 15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0.6이 나와요. 따라서 입지계수가 0.6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특화산업입니까? 낙후산업입니까? 낙후산업입니다. 정답 0.6입니다. 정답 0.6. 자, 이상 계산 기초특강은요. 첫 시간은 계산 연습이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계산 과정은요. 지금 10가지 이 범위를 거의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 푸시면서 제가 총괄해서 정리하자면요. 무엇보다 공부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반드시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공식을요. 암기 노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해가 바뀌면요. 매일마다 하루에 몇 문제 풀자. 두 문제만 푸시면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박사가 돼요. 1년이면요. 600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매일 푸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1차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면서 계산 특강 연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